안녕하세요. 정원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뺑소니와 교통사고가 주제입니다. 먼저 다음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성실성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조만간 이사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있었던 회식 자리였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다 운전 문제도 있고 하여 술을 사양하였는데 부하 직원이 자꾸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맥주 2잔을 마신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맥주 2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내려서 귀갓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데 피로와 함께 서서히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가던 어느 순간 쿵 하는 느낌에 번쩍 정신을 차려보니 그만 앞차 뒷범퍼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앞유리를 통하여 보니 앞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돌리면서 비상등을 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뒤로 차량이 하도 밀리는 터라 어렵게 차선을 바꿔 앞차 옆으로 가면서 도로 가쪽으로 차를 대겠다는 의사로 오른쪽 지시등을 깜빡거렸습니다. 그렇게 차를 대려고 10여 미터 진행하던 도중에 갑자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가 되거나 벌금을 내게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곧 있을 승진심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별다른 상처를 입은 것 같지도 않았고 외관상 이렇다 할 만한 충격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치 무엇에게 홀린 듯 그냥 차선을 바꿔 내쳐 진행하였습니다. 뒷차는 저의 그런 행동을 예상하지 못하던 터라 제 차를 뒤따라오지 못했고 그렇게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새고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였더니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가 되어 있다며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사례의 경우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예입니다. 보행 중인 행인을 치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는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는 오히려 흔치 않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이 규정하고 있는데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치상 후 도주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반의 교통사고에 비하여 중한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는 2010년 3월 31일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이후이고 개정 전에는 치상 후 도주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뺑소니 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면 무죄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아무리 형을 감면받는다 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뺑소니 사고의 경우 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일반의 교통사고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그 범죄가 단절되거나 감소되지 않고 계속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정도에 이른 경우 극도의 당혹감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것이 본능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능적인 현장 도피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수위를 높인 취지 내지 까닭에 관하여 법원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뺑소니 사고의 대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오거나 가해자를 일시적인 심리적 패닉 상태에 빠뜨릴 정도의 중한 것이 아닙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해당하려면 먼저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야 하는데 적지 않은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과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조차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에 또는 자신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는 것,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뺑소니의 경우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 2010년 3월 31일 법률의 개정으로 치상후 도주죄의 경우에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게는 되었지만 실무상 뺑소니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어서 일단 뺑소니로 입건되면 실제 빚어진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할 불이익이 가혹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행위가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도주운전이라는 중한 범죄가 되어 운전자를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뺑소니에 대한 인식의 부족 내지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와의 처벌의 경중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예기치 않게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뺑소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져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 운전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한 까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치의 내용 및 정도는 발생된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 역시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그와 같은 구호조치 내용 중에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사고 차량이 제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위 사고로 저와 동승자는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자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70여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사고 당시 쿵소리가 날 정도로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잠깐 동안 저희 쪽을 응시하다가 차량을 후진한 후 그대로 운전해 갔습니다. 이에 제가 가해 차량을 쫓아가 사고 운전자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자 사고 운전자는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 고 말했습니다. 이거 뺑소니 아닌가요? 위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의 도주죄,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 미이행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 시점,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 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 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10분 동안 피해 변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사고 장소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많았는데 3차선에 주차된 차량들과 2차선에 있던 사고 차량으로 인해 사실상 한 개 차선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후행 차량들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사고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차량을 빼지 말라고 하였으나 당시 사고 장소에 출동해 있던 견인 차량 기사가 피해자에게 따라가 데리고 오겠으니 먼저 차를 빼자고 하면서 사고 운전자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사고 운전자는 견인 차량 기사와 함께 사고 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골목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구급차에 의해 후송되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이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뒤 사고 수습에 도움을 요청한 선배가 자신이 있던 장소로 나타나기까지 기다린 다음 약 20분이 경과한 후에서야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경찰관은 견인 차량 기사에 의해 가해 운전자로 지칭된 사고 운전자로부터 운전 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견인 차량 및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사고 운전자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의 2살 된 딸이 이 사건 사고로 다쳐 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부부도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투약 등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차량도 약 38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이탈한 뒤 약 20분이 지나 사고 장소에 되돌아오다가 만난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뒤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에도 사고 운전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이미 견인 차량이 도착한 상태에서 사고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까지 직접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 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비록 그 후 피해자가 구급차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며, 설령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회사 업무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우 일을 마치고 자정을 전후하여 차를 몰고 집에 오다 보면 귀가 도중 특정 지점에서 자주 음주 단속을 받게 됩니다. 편도 3차선 도로 중 2개의 차선을 막아놓고 한 차선으로만 차량이 통과하도록 유도한 다음 하나하나 음주 측정을 하다 보니 귀가 시간이 마냥 늦어집니다. 엊그제는 하도 짜증이 나서 나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 보면 알지 못하냐, 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그 근거가 무엇냐고 따져 물으며 측정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하겠다, 계속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연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당한 처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몹시 불쾌했지만 한편으로 겁도 나고 하여 결국 측정 요구에 응했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음주 측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만일 끝까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것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치운전죄 중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주치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측정 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외관상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불응하였다고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 전체를 차단하고 일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만 이를 포함하여 범죄 일반의 예방이라든가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검문에 대한 현행법상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7조 제1항이 경찰 공무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음주운전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 규정이 도로 위를 운전하는 모든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 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 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 지급 채무가 남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 당시 20세 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 후유 증상이 호전 가능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생존 기간이 사고 시로부터 약 5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와 피해자가 위 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그 확정 판결의 인용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위 감정 결과와는 달리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 손해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력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는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종전에 예측된 위 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애로 인한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사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위 합의의 효력은 위와 같은 후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합의의 시기와 후발 손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과연 그것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느냐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크고 막상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그 승패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합의 당시 합의의 기초가 되는 상황 및 향후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이 합의와 별도로 청구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서에 분명히 하여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효 소멸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 소멸 기간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뺑소니와 교통사고에 관련된 여러 법적인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성희롱 및 명예훼손에 관련된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태 변호사의 어느 날 소송 정원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